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어머니와 시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르쳐 주신 건 바로 자유로움이었어요. 물론 내가 누리는 자유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도 일깨워 주셨고요. 그리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예술가였던 저희 부모님은 남다른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제게 단 한 번도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고 그 흔한 너의 성적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신 적도 없으셨죠. 하다못해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를 뵙고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인상을 주신 분은 처음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어머니가 화가시라고 했었지? 너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논했었네. 네? 혹시 저희 엄마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랬다면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요즘 따라 웃지 않는다고? 왜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성적 같은 거, 대학 같은 건 너에게 바라지 말라고. 그저 어머니는 네가 웃는 사람으로만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만나보았어. 어머니 참 특이하신 분이네.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또한 저런 분이셨어요. 짜놓은 틀 안에 저를 가둬놓는 것을 꺼려하셨고 혹시나 제가 답답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셨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공부를 조금은 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애를 조금 더 조여서 어떻게든 한 단계라도 높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와선 생뚱맞게 웃음 이야기나 하고 있었으니 어이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 막혔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공부 중요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먹고 살 정도로만 벌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죠. 부모님은 진심으로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분이었고 제 밝음과 제 자유로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앞의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폐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탓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금연을 하라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었는데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폐암에 걸린 것이라고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아주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있잖아, 땡땡이 아빠. 그렇게 탓하고 있을 시간에 나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나 그렇게 금방 안 죽어. 골골 갤 때까지 괴로울 때까지 충분히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날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눈물바람 하지 말라고. 연민은 좀 나중에 가져도 돼. 충분히 시간은 있거든. 어머니는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다가 그렇게 저와 아버지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겪어보지 못한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걸 잊지 않으셨죠. 죽어서도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 그런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크나큰 슬픔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날 것처럼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만 없을 뿐, 지금만 만나지 못할 뿐, 어머니가 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닌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방황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말을 100% 믿었기에 얼른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둘이었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산 사람은 원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었기에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글 솜씨 대신 저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기에 미대 조속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수업은 미친 듯이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내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분명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감은 덜 형성된 나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면 대학 공부는 좀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좀 컸다고 저는 제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겼고 그리고 오만한 자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린 오만한 자유는 제게 처참한 학점을 안겨주고요.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저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바로 학교를 휴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게 되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뛰어들게 되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예술가와는 좀 거리가 있긴 직업이긴 해요. 암튼 가끔 스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저는 여행을 가곤 했는데 떠난 여행지에서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문경을 참 좋아를 합니다. 문경 사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 문경에 가면 제가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폐역인 가은역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폐역을 카페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곳을 참 좋아를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밖으로 나온 뒤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통수가 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아봤는데 그곳엔 엄청 훈남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뭐예요? 저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V하면 되나요? 여행지에선 누구나 관대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활짝 웃으니 남자친구도 멋쩍다는 듯이 웃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며 그 가은역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행지에서 낯선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인이 되었다라는 것. 나중에 이 소재를 꼭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와 연애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 설레었었던 일들은 꼭 메모라곤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N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웹툰 작가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웹툰은 공포물인데 언젠가는 꼭 로맨스물을 해야지 마음을 먹게 한 건 남자친구의 영향이 크긴 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제가 웹툰 작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제 웹툰을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쪽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에 만화책 한 번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단 한 번도 어긋난 행동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시간이 날 때 대학원 공부를 하는 이런 인재들을 대부분 좋아를 하시긴 하잖아요. 그에 반해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남자친구와 저의 차별되는 점을 살펴보자면 바로 겉모습이었어요. 조금만 단정하게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지. 나는 좋긴 한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그래? 내 옷이 좀 그런가? 그런데 오빠, 내 친구들은 더해. 나는 이거 약과라고.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가끔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귀에 한 건 피어싱 같은 건가? 혹시 얼굴에 하는 건 아니지?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눈썹이나 코나 입술에도 하던데. 아, 그렇진 않아. 좀 심하면 뺄까? 난 오빠가 이걸 부정적으로 볼 줄은 몰랐어. 빼도 상관없어. 맞춰 주었어요. 제가 봐도 남자친구의 색은 무채색, 저는 알록달록 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많았으니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겼었고, 그 남자친구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긴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좀 맞춰주고 싶었고, 그리고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친구였기에 나도 좀 변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맞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제게 하얀 원피스를 사주며 자신의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죠.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신하기를 바랐던 남자친구가 제게 옷을 선물하며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행동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처음으로 가장 조신하고 참한 코스프레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던 제 귀 피어싱도 모두 다 뺀 상태였고 머리색도 좀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 나만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 직업도 제대로 모르셨고 우선은 남자친구가 저를 좋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니 억지로 저의 얼굴을 마주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제게 지적질을 하시는데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이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할진데 저는 심한 거북목이에요. 최대한 목을 뒤로 빼려고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럼 이게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라 통증이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식탁에 앉아있는 제 옆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제 턱과 뒷머리를 잡으시면서 계속 자세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제 목이 굽어질 때마다 또 한 번 자세 교정을 해주시더니 그 이후엔 수시로 제게 목! 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 그게 저는 배려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직업병인데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목! 이라고 외치실 때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얼굴을 보며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비웃는 그런 느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건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낀 듯 했어요.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엄마 자식도 아닌데 왜 지저우라고 그래요? 뭐? 아니 저렇게 목이 굽어 있으면 다 안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운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가씨는 그렇지 않은가 봐? 영 자세가 엉망이네. 직업병이라고 해도 자기 관리하면 절대로 저렇게 거북목 되지 않아? 왜 저렇게 젊은 몸을 망쳐놓은 건지 모르겠네. 안 그래요, 여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요. 얼른 그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 꾹 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는 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 나이도 있고 뭐 몇 명 데리고 왔었지만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긴 해요. 여자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지? 네? 저는 오빠가 가자고 해서 온 건데요. 아니, 여보, 뭔 그런 소리를 해요. 이번에 아니래. 결혼하고 싶대. 그런데 뭐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로 살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들도 지 엄마 보면서 결혼하면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사는 애거든? 괜히 거북목 만들며 힘들게 일하지 말고, 결혼하면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살림하고, 남자 보필하는 게 여자 인생으로는 최고야. 그래도 사람이 순종적으로 보이긴 하네.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인 집안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좀 유념해 두고 앞으로 연애 이어갈 때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우선 저 외에 여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많다라는 말에 좀 의외였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분의 말이 좀 모순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소개를 받았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전업주부? 저는 프리랜서예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듯이 말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우선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일 한다고 해도 저는 전업주부로 살진 않을 것 같아요. 남자에게 기대서 사는 삶은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래? 결혼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아가씨, 우리도 우리 아들 빨리 결혼시킬 생각은 없어. 결혼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 만한 여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킬 생각이지. 우리도 아들한테 얼른 결혼하라고 닥달하진 않는다고. 허허, 요즘 젊은 여자들 다들 그렇다고 하더니만 아주 당돌한 면이 있네.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삶은 싫다? 우리 아들 정도면 기대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허허, 당돌해, 어? 당돌해.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게 그만 말을 해라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어봤으면 파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다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들한테 기대서 살지 않겠다라는 말. 여보, 웃기지 않아요? 프리랜서라서 우리 아들 벌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본데, 아이고, 아가씨, 지금 내가 너무 웃기네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 잡으면 봉 잡는 건데, 이걸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주제 넘는 거라고 봐야 하나? 참 헷갈리네요. 하면서 또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는 겁니다. 아,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말이죠. 저는 오빠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몰라요. 그 회사를 제가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뒷바라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없나 보네? 지금 우리 놀려요? 아니, 우리 앞에서 우리 아들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기가 막히네, 정말. 오빠, 얼마 벌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오빠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 어? 맞아. 아니, 그런데, 아니, 그만해. 그만 말하라고. 어른 앞에서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굴어? 그리고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내가 전업주부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내가 언제 오빠를 전업주부 시켜준다고 했어? 남자라고 했지? 세상엔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법이야.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재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오빠가 만일 한 달에 2천 이상을 번다면 그럼 인정해 줄게. 오빠, 그 정도 벌어? 뭐? 2천? 아니야? 어머, 아닌가 보네. 나는 대기업이면 그 정도 버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닌가 보네. 딴 직장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람인 듯한데 당돌한 나보다 못 벌면 어떡해? 돈 갖고 사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오늘 인사드린 건 저도 그동안 인사왔었던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밥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빤 나올 필요 없어. 오늘 인사 괜히 온 듯. 그리고 저는 당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웹툰 작가들의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시는 듯한데 저는 중간치에 끼지도 못합니다. 한 달에 5천 이상은 거뜬하게 버는 작가들 부지기수고 꽤나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드릴 정도로 풍족하게 벌고 있는데 저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길래 그냥 내질러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로맨스물을 준비했었는데 더 잔인한 공포물로 제 웹툰은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라고요. 제 웹툰을. 저와 만나고 처음으로 몰라봐서 미안하다 하길래 계속 몰라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오길래 받지 않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뭐라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연애하면서 좀 리프레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리프레시가 완전히 도망을 쳐버렸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다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잘나면 그 잘난 아들이 만나는 여자 또한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죠. 두 사람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 위에 쌓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차이로 인해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꿈 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의 사랑은 흔들림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 형편이 조금 더 나은 편이었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가족, 시댁의 요구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 결혼 생활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었습니다. 첫 해에는 신혼의 달콤함과 안정감이 있었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일상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역 내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결혼 전 연애 시절에 보여준 헌신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로 저를 아껴주었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던 초기, 그는 늘 저의 일정을 꼼꼼히 챙기며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무리한 일정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을 준비했어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제가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바쁜 업무 일정을 뒤로하고 반차를 내고는 제 옆에 머물며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약을 사러 다니며 밤새 제 열이 내릴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죠. 제가 깨어나면 그의 손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자라. 네가 아픈 건 내가 가장 힘들어. 라고 다정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히 이러한 소소한 일들에 그치지 않았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는 집안을 대신 정리하거나 요리를 준비하며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날 저희 집은 마치 편안한 쉼터처럼 느껴졌고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 덕분에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깜짝 이벤트로 저를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날 퇴근 후 남편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와서 너희 회사에 놓으면 더 생기 있어 보일 거야 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화분은 사무실 책상 한 구석에서 제게 늘 남편의 배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유난히 강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저는 그가 언제나 저와 저희 가정을 우선시할 거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혼 후 그가 자신의 가족과 저의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능력은 저희가 바라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기념으로 주택 자금을 보태주시기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집 한 채 없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생활력을 발휘하며 힘겹게 자산을 모으고 지금의 안정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어려움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결혼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집을 사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의 결정은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남편은 학창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남편은 학비를 자립하며 일찍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을 보살폈고 그 사실은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제가 그를 믿고 가정을 꾸리는 데 큰 확신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감이 결혼 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대규모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남편도 공기업에서 일에 집중하며 안정된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얘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소소한 저녁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깊은 한숨과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괜찮다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다시 나가 외부 업무나 야근을 하겠다며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그가 퇴근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 선배가 새롭게 창업한 작은 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포장 작업을 돕거나 제품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시댁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가게를 접겠다고 하셨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결혼 후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왔지만 그걸론 부족했어. 그렇다고 네가 이 부담을 알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선배 회사에 나가 일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정작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저녁마다 포장지를 자르고 사진을 편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배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고작 20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본업에 집중할 수 없었죠. 회사에서도 점점 피곤함이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손을 떨며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어. 그런데 차라리 다행이다. 네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제게 미안해하는 것도 분명했지만 남편은 안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뭔가 모를 후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시댁의 상황을 안 그 다음 날 바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편안하고 떳떳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오셨으니 식사를 여쭤보니 그건 필요 없고 우선 이야기를 하자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 뒤통수를 치기 전에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더 이상은 힘들어. 너희도 결혼했으니 이제 당연히 생활비를 다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어? 그 말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이 밤마다 부업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만큼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 무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장사하면 다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 되면 네가 책임져 줄 거니? 우리 가진 건 없고 부끄러워할 처지도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면 되겠니?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니? 그 며느리가 말이 많구나. 뭐 자꾸 안 된다고만 말을 하는 거야.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라면 너는 우리 자식도 아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놓아줘라. 에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놓아주라는 말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말인데 예상보다 더 뻔뻔하고 당연한 요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네 부모님이 너희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들었다. 그런 사정이면 친정에서 우리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너희야 맞벌이로 벌어서 우리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겠지만 너희 친정은 좀 다르지 않니? 사돈들은 좀 여유 있는 집 아니냐? 예상치 못한 말이 너무나 당연한 듯 흘러나오는 그 순간 모든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가족 간의 도움을 넘어
이제는 친정까지 끌어들이는 시부모님의 뻔뻔한 요구는 상식의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이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맞아.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셨을 정도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한테 말을 잘해서 좀 지원을 받아봐. 자기야, 당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나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처가의 도움을 좀 받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된 건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야. 세월이 변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젠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돈이랑 우리가 뭐 남이냐? 같은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희를 돕는 데 망설임이 없으셨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마치 친정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의 뻔뻔한 말씀이 끝나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놓아달라고 하셨죠? 가져가세요, 아들. 조만간 가만히 둬도 상을 치를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 몰골 좀 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데려가세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고 시아버지 역시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이유가 어머님, 아버님 뒤치다꺼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아들 죽어가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지. 이혼을 할게요. 내가 왜 내 부모님 돈을 당신들 편하게 살라고 뒷구멍에 넣어준답니까?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야, 우린 그냥 헤어지자. 너는 그대로 네 부모랑 나가면 될 것 같아. 가뜩이나 초상 치를 것 같아서 두려웠었는데 네 부모한테 가서 초상 치를 거면 치러. 뭐해? 얼른 가라니까. 여자 잘못 들이면 남자 잡아먹는다고 하더니만 이 집구석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네. 꼴 아주 좋네요. 그렇게들 계속 사세요.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님은 뻔뻔한 시댁 일을 듣고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하셨죠. 소송을 걸어 결국 이혼을 했고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둘이었을 때 든든했고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넉넉하지 못한 시댁, 결혼 당시에는 그렇게 큰 갈등이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마네요. 집안 다른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자인 제 말을 참고하셔서 비슷비슷한 분들과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뻔뻔하게 나오는 시댁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걸까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하나 보태보겠습니다.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크게 싸워서 헤어질 뻔 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남편의 전화도 받질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었죠. 사실 그때 헤어졌어야 했어요. 당시 저와 남편이 싸웠던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 때문이었었거든요.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살갑게 저를 맞이해 줬었던 시누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부터 제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처음엔 카톡으로 이런저런 안부 메시지였었고, 당연히 누군가가 제게 안부를 묻고 오늘 화이팅을 하셔라 하면 저 또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하곤 했었는데, 이후엔 카톡이 아니라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끊지를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디를 고치고 싶다라는 이야기, 혹은 어디로 놀러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등등, 너무 시시콜콜한 대화가 오고 가곤 했었는데, 저는 결국 신우에게 불편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기, 땡땡씨, 나를 친근하게 대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벌써 1시예요. 그리고 어젠 새벽 4시에 전화했었잖아요. 술 먹고. 이제는 그런 행동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언니, 난 언니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내가 언니한테 예의 없게 군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나 기억 안 나요. 일어나서 알았다고요. 나도 깜짝 놀랐었어요. 왜 언니한테 전화를 했었는지. 이렇게 대놓고 전화하지 말라 말을 하다니. 알겠어요. 앞으로는 언니한테 쓸데없는 말 안 할게요. 미안하네요.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해서. 출근도 안 하는 루저 주제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저 정도로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조심조심 말을 한 거였는데, 암튼 그날 그렇게 전화를 끊긴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질 않는 겁니다. 원래 아침에도 전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출근 잘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전화를 안 하려나 보다 하고 안심을 하고 카톡창에 정말 습관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 프로필이 하나 떠 있는 겁니다. 신우이의 카톡이었는데 재수없어. 졸라 잘난 척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제게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를 저격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제 제게 그렇게 서운한 표시했는데 갑자기 카톡에 저렇게 써 놓으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 정도 다 알아차리지 않나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어린애랑 뭐 하는 짓이냐. 아침부터 기분 잡진 채로 회사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남편이 데이트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에 인사를 드리고 한동안 남편과는 전화통화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남편은 건설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 하는 처지였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서울로 올라올 테니 데이트를 하자 했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먹자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고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 특히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에 입이 좀 간질간질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만난 남편.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제가 제발 좀 현장에 나갈 때 선크림을 듬뿍듬뿍 바르라 했는데 아마도 바르지 않았는지 사람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겁니다. 얼굴을 만지면서 왜 말을 안 들었냐 했더니 남편이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이랑은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건데? 걔는 자기가 좋대. 그래서 자기를 언니처럼 따르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동생과 마음이 같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엄청 서운해 하더라. 자기야, 그게 말이야.
연락을 너무 자주 해. 그렇다고 뭐 중요한 말도 아니고. 자기도 알잖아. 나 엄청 통화 중인 거. 그럴 때마다 당신 동생이랑 통화했던 거잖아. 아, 알지.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자기야, 내가 멀리 있으니까 동생은 자기가 혹시나 심심할까 봐. 그리고 뭐 인사까지 드렸으니까 식구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자기 심심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서운하지만 자기가 과했다고 말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넓게 마음 써서 카톡 한 번만 보내. 어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카톡? 카톡을 보내라고? 그래. 카톡. 아, 카톡에 프로필 못 봤어? 어? 자기야, 그거 못 본 거야? 아이고, 봤다. 나도 봤어. 내가 혼을 냈어. 동생 말 듣고 카톡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길래 저거 언니한테 하는 말 안 했냐고 막 혼을 냈어. 지금은 그래서 지웠잖아. 자기야, 어린애야, 어린애. 자기도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철없는 애다 생각하고 그냥 귀엽게 봐줘라. 애한테 이러는 거 자기답지 않아. 암튼 그날 제 기분도 풀어주려 했고, 그리고 중재를 하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 다음날 신우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어 미안하다고. 신우 또한 괜찮다고 자신이 미안하다 사과의 말을 보내왔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퇴근 시간이 되어 자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고 저일 있은 후에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더니 밥을 좀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신우이가 이야기한 식당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엔 신우이뿐만 아니라 신우이 포함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미 밥을 먹는 중이었고 술까지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가자 신우이는 잔뜩 흥분을 해서는 우리 언니야, 우리 새언니들 사람이야. 내가 얘기했지?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싸한 겁니다. 웃곤 있는데 그냥 싸했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긴 했는데 가끔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저와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한 듯 했고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혹시 이거 계산 안 해주실 거죠?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다시 카톡에 저격글을 올려 호호.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라 하더군요. 자기들은 워낙에 솔직한 세대라서 그렇다고.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 없었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서 일어서는데 또 저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친구분들. 오늘 기분 좋게 계산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너무들 솔직해서 그 좋은 마음 사라졌네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알아요? 무례한 말을 솔직이라는 것에 덮어 씌우지 말아요. 그럼 솔직한 친구들 말처럼 나는 도망갈게요. 저격글을 올리던지 말던지. 저 일로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냥 이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신우이를 엄청 혼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굴지 않겠다 약속도 받아냈었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땐 신우의 결혼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취업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같은 회사의 동료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할 예정인데 미리 동거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알려온 거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동거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부부가 되기 전에 동거를 하고 나서 맞춰볼 건 맞춰보고 만일 맞지 않으면 이혼이라는 것보다 깔끔하게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하는 세대라고 하니 존중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신우와 남자는 동거를 시작했고 그리고 1년을 살아보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결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저나 남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대리석 시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닥이 좀 오래되어서 들뜨기도 했고 어두운 계열의 바닥색이라서 좀 환한 색으로 하면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으니 좋은 생각이다 싶었습니다. 시가 평수가 25평 정도, 대리석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공사비를 알아보니 25평인 경우엔 250에서 300, 발코니 확장까지 한다 쳐도 아무리 비싸도 350이 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라고 했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봐 드려야 하니 시누이가 알아봐 준다 했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반반씩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원래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닌데 결혼을 앞두고 남자와 살면서 철이 들었나 싶었었죠. 우선 남편이 준 돈을 시누이 통장으로 250을 붙여 주었고 나머지 돈은 시누이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공이 들어가면 며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걸로 합의를 봤죠.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누이 말로는 바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있다면서 어쩌면 공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공사 비용은 자신이 되겠다고 했고요. 그런 줄로만 알았죠. 다 알아서 하겠다 했으니 자신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나 보다 싶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간단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매일매일 짐이 조금씩 불어나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공사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 저리 챙겨 오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 어느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도 그리 말을 했으니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3, 4일이 지났고 그 정도면 당연히 바닥 공사가 끝났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시가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하고 있나 싶어 시가를 방문하게 되죠. 그때가 막 점심시간 끝냈을 때니까 일을 하시는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계실 듯 해서 방문을 했는데 자, 우선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를 맞이한 그 업자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셨습니다. 말이 계속 달라져서 지금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 이게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따님분 자기가 들어와 살 곳이라면서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따지고 드니까 계속 이러면 뭐 인스타에 불량업자를 올린다, 제보를 한다, 계속 이러고 바닥 시공 우선 들어가려 하니 전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계속 일정을 바꾸면 이거 다 돈입니다, 돈. 아, 고객값질 내가 말로만 들었지. 내가 지금 인테리어만 30년입니다. 내가 암수술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앞둔 내 딸 같아서 내가 일을 맡아주기로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점심때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고 있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잡는 겁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진짜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계속 말을 바꾸는 시누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살 곳, 자신이 들어와 살 곳, 그러니까 그곳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 들어와 살 곳이었던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디서 사시지? 시누이 부부와 사시는 건가? 아니겠죠. 짐이 슬슬 늘어났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당장 안 와? 지금 뭐 이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뻘이야, 알아? 당장 와서 해야 할 것 얼른 정리하고 공사 마무리해. 뭣도 없는 게 지금 갑질하니? 어? 갑질해? 회사로 바로 들어가 봐야 했지만 그냥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었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도저히 회사로는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종종거리고 있는 겁니다. 신우에게 전화를 받았겠죠. 저를 보자마자 아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다 하며 저를 붙잡으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 짐을 챙겼습니다.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 집은 제 집이 아니거든요. 남편 명의의 집이었거든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짐을 다 챙기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또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제발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딸 결혼하면 사위 끼고 사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걔들 결혼하면 그 집에 딱일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고 속이고 시작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 처음엔 아니었어. 그럼 나중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단 말이잖아요. 처음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얘.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쩔쩔매야 하니? 어? 아니, 여기가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이잖아?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하니? 그리고 너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니? 짐을 싸면 뭐 나가겠다라는 거니? 어? 그런 거야? 지금 너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아들 집인데? 아, 아들 집이요? 이것도 다 계획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했던 거였구나. 저희 집에서 조금 더 큰 집 해준다 할 때 친정과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한 게 이래서 이런 거였군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아들 집이니까 살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하려고 그때 그랬었나 봐요. 난 지금 나갈 거예요. 내 집 아니고 당신 아들 집이니까 콧구멍만한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내가 미쳤어요? 나야말로 내가 왜 쩔쩔매면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요? 저는 집을 나갔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바로 이혼 소송했고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했고 위자료 받고 이혼을 했는데 끝까지 자기 의견만 말하는 남편에게 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만일 아내 쪽에서 그리했다면 받아들였겠냐고. 부부 생활은 항상 역지사지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명백히 사람을 기망한 것이라고. 툴툴대는 남편에게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왜 이렇게 남자들은 변하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아들과 살고 싶어 하는 건지, 요즘 세상에 아들과 며느리와 살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들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사람들. 결과만 놓고 봐선 잘 되긴 했네요. 아들과 살고 싶은 시어머니, 결국 아들과 살게끔 되었으니까 그 둘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네요. 그 콧구멍만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결혼한 지는 8년 차입니다. 아이는 없는 상태고요. 남편과 의논 후 아이는 갖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지는 현재 2년 차가 되는데요. 친정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가와는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시가에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 산 기간은 6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네요. 친정 엄마와 살게 된 연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며느리로 살면서 정확히 2년 동안은 그분은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4년 동안 제게 살가운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본성을 감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 눈치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였는데 그래서 인자한 며느리 괴롭히지 않는 시어머니 탈을 쓰셨던 거였는데 가끔 훅 하고 올라오는 당신의 성격을 결국엔 들키고 마시죠. 결혼하고 저는 바로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참으로 당신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구나. 대부분의 시어머니들 그러시지 않나요? 좋은 곳에 살아도 아들 덕, 돈을 많이 벌어도 아들 덕, 그리고 며느리가 잘 돼도 아들 덕, 모든 것이 아들 덕 위주로 돌아가셨던 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제 앞에서 당당하게 아들 부심을 부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 진료를 보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저 혼자 병원 진료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고 싶어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한다고. 그러니 병원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라고. 진료 마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아마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실 거라고. 며느리가 몸이 성치 않아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직접 병원까지 차를 끌고 와 며느리를 집에다 데려다 준다. 며느리 수반을 들기 위해 오신다. 은근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죠. 항상 남편과 붙어 있으니까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그날 나를 잡으신 거였습니다. 제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거였죠. 진료를 마치고 좀 쉬어야 하는 시술이었기에 베드에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는데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가냐고. 결국 휠체어를 끌고 저는 로비로 갔고 그곳에서 눈썹이 잔뜩 올라간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그런 표정을 보았기 때문에 당황하긴 했었는데 오늘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왜 가끔 어른들은 화가 나면 주변 환경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만 집중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색하게 시어머니 차를 얻어 탔는데 그때부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내가 오는 거 알지 않았느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어나서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 거 아니냐 등등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오늘 기분 상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 그 시술 받으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누워 있어야 해요. 다리에 힘이 돌아오질 않거든요. 대부분은 푹 쉬고 병원 근처에서 밥도 먹고 온전히 다리 힘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무리해서 나온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일찍 나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 아니, 시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누워 있다라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나도 오늘 바쁜 일이 있었어. 한 30분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오늘 내 약속 다 취소했다. 아,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럼 오시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뭐?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지 않아서도 된다고? 그럼 지금 내가 헛짓거리 하는 거니? 나는 네가 일찍 나올 줄 알았다고. 너 데려다 주고선 나는 내 약속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다고. 지금 고마워도 안 하는 것 같구나. 나 때문에 일찍 나왔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아. 놀라웠었죠.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부탁을 한 듯한데 저는 저대로 불편함을 느껴야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불편함을 느껴야 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정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렇게 화가 나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그날은 그렇게 황당함에 넘어갔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뒤였나? 2주일 뒤였나? 제가 남편과 소소하게 의견 조율이 안 된 일이 있었어요. 당시 친정 엄마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새 차 한 대를 뽑아주시겠다 했는데, 저는 거절을 한 상태였었고, 남편은 제가 거절했다 하니 좀 기분 상한 상태였었고요. 우선은 제 차가 있었고, 만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 차를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친정 엄마의 제안을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남자치고 운전을 정말 못합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많이 해봐야 느는 것인데, 연애 때도 제가 거의 운전을 다 했었고, 본인이 타던 차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온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남편이 구매한 차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남편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전달을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저도 옆에 있었기에 살짝 자랑하듯이 내가 이렇게 장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죠. 이번에도 화가 나신 채로 말입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나온 날보다 더 화가 나신 듯 했고, 그날은 하시지 말아야 하는 말까지, 선을 제대로 넘는 말까지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운전을 못한다고? 그거 사부인한테 말하고 사주지 말라고 한 거냐? 그럼 우리 아들이 뭐가 되겠니? 남자가 돼서 운전도 못한다고 하지 않겠니? 어머니, 그 사람이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운전이 좀 서툴긴 해요. 그리고 제 차도 있는데 만일 차로 출근을 하고 싶다면 제 차를 이용하면 되죠. 괜히 비싼 차 사줬다가 어디 긁기라도 하면 그 사람 성격에 잠도 못 잘 거예요. 아예 싫다는 게 아니라 제 차를 좀 끌어서 운전이 능숙해지면 그럼 그때 다시 엄마한테 말을 하려고 해요. 아, 나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네 의견을 우리 아들이 따르는 거니? 왜 우리 아들이 네 말을 들어야 하는 거냐고. 나 우리 아들들 그렇게 안 키웠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이리 하고 싶다면 어미인 나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의 의견을 따라라 라고 한 적도 없다고. 그런데 너는 왜 우리 아들한테 잘난 척이니? 첫째 며느리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나한테 혼이 났었는 줄 알아? 왜 우리 아들을 가르치려고 드냐고. 나는 니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혼?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아들이 너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아들 말을 따르길 바래. 계속 이렇게 우리 아들 무시하면 나는 우리 아들 언제든지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어. 이혼한다고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병원에서의 경험,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두 번째 경험. 이분은 며느리를 아래로 보시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시집살이라는 것을 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저도 조금 흥분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라뇨. 아들을 바로 데려가실 수 있다뇨. 그리고 어머니 저희는 부부잖아요. 부부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 누구 의견을 따르고 누구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입장들은 아니잖아요. 형님 부부는 형님 부부의 일이고 그 사람도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리 말씀을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은 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머니였고 이분이 며느리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아들 부심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제 감정을 누르고 좋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런 분은 아니실 테니까. 그리고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을 못했구나 라는 점을요. 그런데 2년 내내 저러시더라고요. 결국 친정 엄마가 남편에게 차를 선물해 주시긴 했는데
그 차로 인해 더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짜증나는 뭐든지 시가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들.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정도를 계속 넘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 뒤에 스스로 관두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반발심을 드러낸 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자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며느리 잡으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당신 아들과 못지않게 잘난 며느리들인 사실 인지하셨고 자신은 잘난 당신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분이지만 며느리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제대로 아셨기에 그때부터 눈치 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 제가 제대로 반발을 한 것도 한몫하긴 했었고요. 어차피 첫째 며느리 있으신 분이니 둘째 며느리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닐까 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곤 했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 형님이 좀 고생을 하시긴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형님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형님 부부가 모시고 사시니 저희 부부가 저희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요. 연세도 드셨고 외동딸인 저는 홀로 계실 친정 엄마가 늘 걱정이긴 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쪽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인생은 오직 딸 하나, 저밖에 없는 분이셨거든요. 둘째 아들과 결혼하니 이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었고요. 사실 누구 눈치 볼 건 없는 거잖아요. 모시고 살고 싶으면 그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와 합가를 앞둔 그 시점에서 결혼 후 초창기 때 부리셨던 아들 부심과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드시는데 그 모습에 학을 떼고 저희 부부는 시가와 인연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집을 정리하고 친정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이미 계획을 다 해 놓았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래저래 해서 자신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나 보더라고요. 이미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둘째 아들 부부까지 끼고 살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통보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먼저 드렸어야 한 건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셨고 결국엔 폭발을 하시고 말죠. 저보고 시집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더군요. 그런데 결국엔 아들까지 빼돌리고 사돈 수발을 들게끔 하냐고. 형님 부부 분가시키고 저희 부부가 언제쯤 자신을 모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해줬으면, 그렇게 제 눈치 살피고 제 사정 다 고려해줬으면 사돈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제까지 큰 애들한테 나를 맡겨놓으려고 하는 거냐고.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잘했다. 네가 우리 아들 휘둘러도 나는 다 참았다. 둘째 아들 잠시 장가 보낸 거겠거니 언젠간 며느리가 시집 온 거겠거니 하는 날이 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사돈수발을 들게끔 한다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아니 잘 살고 있는 애를, 멀쩡한 애를 왜 처가살을 하게끔 만들려고 들어? 나는 니들하고 살려고 했었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니들이 나와 함께 살자 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내가 아니라 사돈이라고? 네가 내 며느리가 돼서 한 게 뭐니? 어? 한 게 뭐야? 엄마, 왜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형이랑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같이 살자 할 줄 알았다고 해요. 장모님 뭐 혼자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수발은 무슨 수발이야. 장모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진짜 왜 그래요? 엄마 집 팔고 우리가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모님께 얹혀 사는 거지. 엄마 정말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이 사람이 뭐라 생각을 하겠어.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이놈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는 엄만 안 보여? 어? 이 엄만 안 보이냐고. 엄마 지금 사는 꼴을 봐라.
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집을 판다고? 그럼 그래. 그 집 판 돈 엄마 주고 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보내줄게. 내가 아들도 빼앗기는 마당에 돈이라도 팔아내야겠다. 니들 그 집 팔면 엄마한테 줘. 그럼 내가 허락할게. 며느리 노릇 한 번 못 받아보고 내가 우리 아들 빼앗기는데 엄마도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혹시 돈도 네가 갖니? 어? 우리 아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갖냐고? 네 엄마 주냐고? 남편과 제가 살던 그 집은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느새 아들 집이 되어 있더군요. 집 한 돈을 거론하신다는 게 어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빼앗기다뇨. 첫째 아들 부부와 살고 계시면서 둘째 아들까지 끼고 살고 싶으시다뇨. 저런 마인드가 아들 가진 어머니들의 마인드입니까? 어머니,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 집은 제 집이었고요. 이 사람은 결혼하면서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보상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 어머니, 아들 장가 보내시고 나서 아들은 저희 엄마에게 뭘 그리 했을까요? 제 기억엔 이 사람 저희 엄마에게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차피 어머니는 형과 살고 있으니 혼자 사시는 장모님 좀 생각해 드리겠다 하는 건데 빼앗기다뇨? 결혼하면 며느리만 도리가 있는 것이고 사위 도리가 없는 거랍니까? 이번에도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그럼 저 아저씨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욕심 다 부리고 사시고 싶으시면 저 아저씨 데리고 가시라고요.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신 거면서 자신이 참은 것이다, 기다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 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가와는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부부와 절연을 하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더 의지를 하신 듯한데 며느리에게 의지를 한다 하면 그게 의지이겠습니까? 똑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더더욱 형님에게 모질게 대하신 듯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 작년에 아주버니와 이혼하셨습니다. 아주버니 또한 현재는 시어머니와 사시지 않고 홀로 독립을 하신 상태고요. 남편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실 자신의 엄마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건 다 시어머니가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겠다 하면 저는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 인생에 시어머니를 남편이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낼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 아무것도 없는 분이 결국엔 아들들의 도움으로 사실 분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아들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를 잡아대는 건지 저는 그 심보가 아주 고약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저는 제 엄마만 챙기면서 살고 싶네요. 내가 왜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도 끼고 살고 싶고 저 아들도 끼고 살고 싶고 그리고 며느리들한텐 모든 돈을 다 받고 싶고 그건 욕심이죠. 아주 주제 넘은 욕심인 거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